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이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도 잘 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시프트 근무자들은 사실 주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 애들이 쉬다 보니까 점심도 먹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애들 케어하는 것도 뭐 애들이 크긴 컸지만 어쨌든 또 먹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늘 좀 더 정신없고 바쁘긴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는 은퇴 위해서 유주택자보다 50%는 더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8세 은퇴 시 68세 굉장히 늦게 은퇴를 잡았어요. 사실은 저 때 은퇴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은 거죠. 원래 캐나다는 한국만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저 나이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고 저 나이까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대부분 그 전에 이제 강제 은퇴를 당한다든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부분 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자, 급여의 8배가 있어야 은퇴가 된다. 물론 저 개인마다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어쨌든 자, 주택 없이 세입자로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은퇴를 위해 50%를 더 저축을 해야 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머서라는 곳에서 얘기를 했대요. 합리적인 퇴직 소득을 달성하기 68세에 은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금의 5.25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면 8배가 필요하고 자, 주택이 있으면 5.25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주택 소유는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주택 소유는 은퇴자들에게 융통성을 제공한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주택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거기 뭐 몇 년을 살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운사이징을 한다 그러면 그죠? 거기서 대부분 어느 정도 약간 목돈이 손에 쥘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다운사이즈를 통해서 뭐 모기지를 내시는 분들이 완전 모기지 프리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목돈으로 그냥 완전 모기지를 다 갚아버려서 모기지 프리만 돼도 펜션 규모가 막 크지 않더라도 그죠. 자기가 뭐 맨날 여행 다니고 그럴 거 아니면은 합리적으로 좀 검소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퇴가 해결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요. 임차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임차에는 25세든 85세든 자,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퇴거당한다. 요즘 퇴거시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월세를 내지 않고 퇴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거주에 이제 안정성 확보할 수 없지만 좀 이상한 인간들도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저렇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이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죠? 제가 아는 분들은 다운사이징 했어요. 그 큰 하우스에 살다가 그 팔고 다운사이징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목돈으로 자식들한테 집을 또 뭐 다 사줄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운페이 20% 이상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본인들도 작은 콘도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콘도를 해서 콘도에 살면서 은퇴하는 사이에도 그 콘도 가격이 막 2배로 또 올라 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콘도도 팔고 좀 외곽으로 빠지면서 좀 더 작은 콘도로 옮겨서 굉장히 많은 은퇴 자금을 확보한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산다는 건 그죠? 집을 갖고 있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한 융통성, 어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뭐 그죠? 네, 뭐 집을 꼭 근데 뭐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집을 살 수 있는 방향을 뭐 외곽으로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생각한 것보다 좀 작은 집을 먼저 일단은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집을 뭐 사는 거는 좀 좋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캐나다 주택 모기지가 이자가 드디어 내림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계속된 기준금리 동결에 은행권 이자는 하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자가 막 내리지? 뭐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아서 모기지가 내리지 않는 건 이제 변동금리고요. 그 고정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게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뭐 레이트 허블에 보면은 가장 낮은 이자는 벌써 4.9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런 거는 나중에 좀 케빈님을 좀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요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사실 얘기 듣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기준금리는 4.5%긴 하고요. 그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6점 몇 번 돌파를 했다가 좀 내려져서 5.55까지 떨어졌고, 고종모기지 같은 경우 가장 나는 건 4.29지만 뭐 대체적으로 뭐 4.7에서 4.34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4.34면 낼만하네. 물론 저것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낼만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기준금리가 동기율이 2번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모기지 내는 금액이 이제 고정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하나 정해졌다 보니까 하나 없어지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섰던 그런 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캐나다. 자,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날개를 달까? 자, 폭스바겐이 배터리 공장에서 1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제조국 전환 후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BC는 아니고 온타리오주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라는 곳에서 배터리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13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지불하기도 했고, 축구장 390개를 합한 규모가 될 것 같고, 이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약 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온타리오 남부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배터리 제조 시장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 의외로 캐나다가 또 발빠르게 배터리 시장에 또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일단 뉴스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가 일자리 많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네, 애플이 이번에는 금융업계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게 뉴스를 봤는데 캐나다에 미국에도 제한적인 시범 운영이 들어가나 봐요. 개인적으로 캐나다에도 왔으면 캐나다에도 만들어졌으면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저도 애플을 한번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딴 걸 못 쓰겠어요. 그냥 거기에 워낙 익숙해져서 애플 아니면 이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제 연이율 4.1%를 제공을 하고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4.15%면은 굉장한 혜택인데 요즘 상황에서는요, 그죠? 그럼 먼저 애플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계좌 이용은 애플 휴대폰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생기면 저도 지금은 사실 그 지갑을 거의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애플 폰만 있으면 여기서 애플페이가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돈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애플페이로 돈을 쓰고 애플 어카운트를 쓰고 하면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자, 애플페이 later,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할부 상품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쓰기가 너무 좋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 굉장히 그 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부로 절대 사지 마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시불로 사지 않는 이상 너 절대 사지 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은근히 할부면은 크게 부담 없네 싶어서 지금 할부로 내는 금액이 꽤 쌓였더라고요. 보니까 애들 컴퓨터도 막 할부로 사주기도 했고, 그리고 애들 셀폰 사줄 때도 비싸니까 할부로 사주고. 근데 할부로 내놓은 금액 자체가 늘어났는데 저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론에다가 사채까지 쓰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 그 비용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이번 최대 목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캘거리 콘도가 매매가 돼서 돈이 들어오면 이거 최초로 제가 이제 어떤 주택 판매로 돈을 버는 것 같긴 한데, 돈이 들어오면 근데 이거를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론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정말 나오자마자 아마 저 대손을 스쳐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매달 나가는 어떤 지출 통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어 캐나다에서는 이게 영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에어 캐나다 2천만 달러의 금괴가 도난이 됐다고 합니다. 불과 17일, 정말 며칠 안 됐어요. 피어슨 공항에 있었던 일인데 17일 날 에어 캐나다 항공편으로 도착한 2천만 달러, 200억 정도 되나요? 금괴가 창고에서 이송을 기다리던 중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몇백억짜리 금괴가 도착을 했는데, 요즘 금값도 막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어제 금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송을 기다리는 중에 사라졌대요. 이게 당연히 내부자 당연히 들어있고, 저거 범죄를 기획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금괴가 공항 어떤 장소에 가면 이게 어느 나라 국적도 소속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내용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금괴를 이동하는 거 공항 내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서 이 경찰도 잡기가 힘든 범죄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기획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이 엄청난 금괴가 사라졌다고 하고 저걸 못 잡은, 알아낼 수 없었던 것도 대단한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재미는 뉴스여서 한번 찾아봤고요. 네, 오늘은 또 토요일이지만 저는 또 일을 갑니다. 또 오늘 쉬는 분들은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